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 양병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건 이제 중소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ESG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내용들인데, 오늘 시간에 맞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한참 대기업들이 ESG 경영에 힘을 쓰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서 곧 중소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준비를 해서 이런 진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단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소기업들이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말씀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ESG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비재무 지표들, 예전에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현금 흐름표 가지고 기업을 평가했다면 재무적인 지표가 아닌 비재무 지표, 이러한 것들로 과연 기업이 리스크에 빠질 수 있는지, 그러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해결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ESG가 나오기 전에는 CSR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윤리경영, 이러한 것들도 사실 ESG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 경영을 왜 중소기업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후반에서는 우리 LS전선의 협력사로서 어떠한 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ESG란 무엇인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보시면 환경하고 사회는 이렇게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지배구조만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에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사회에도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 형용사가 쓰이고 있고요. 일단 거버넌스라는 지배구조는 예전부터 회사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기업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처음 ESG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으로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참 CSR이라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러한 내용으로 좀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뭐 공헌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얼만큼 기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업으로서 사회에 좀 자선적인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CSR이었고, 그 뒤에 이제 기업도 사실은 너무 자선만 베풀어서는 되지 않는다. 기부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CSV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발전해서 사실 중소기업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데요. 이 ESG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ESG가 잘 갖춰져 있는지 또 ESG 경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ESG 평가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LS 전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개 정도 되는 지표를 가지고 큰 기업들은 이미 저희는 한 8년 전부터 ESG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러세요. 이게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중소기업들 ESG 강의를 하러 가면
혹시 여기서 공급망 실사를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쭤보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강의하러 가면 조금씩 대표님들께서 손을 드시다가 올해 들어서는 지금 뭐 저희 연구소에서도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ESG 경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니,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기업 운영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언제 이런 것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근데 요게 아까 이제 저 앞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 김민선 사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아무리 경영에 힘들어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협력사로서 진입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ESG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탄소 중립, ESG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게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온실가스의 증가 문제, 요즘 굉장히 난리죠. 폭염 때문에 지금 제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 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예전에 우리 대표님들 다 아시겠지만 혹시 그 페놀 유출 사건 같은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모 기업에서 이제 페놀을 유출해가지고 결국 이 소비재 기업이 있는데 결국은 소비재 산업에서 다 손을 떼고 요즘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ESG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비재무적 지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기업이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 국경세에 의해서 일단 ESG 경영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탄소세가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EU에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 제품에서 만약에 온실가스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탄소세가 부과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 쪽에서는 온실가스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ESG라는 것은 철저하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왔던 개념이고요.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고객사의 입장을 굉장히 반영을 해서 ESG 경영을 해야 되겠죠.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블랙락이라는 굉장히 많은 거의 우리나라 돈 한 1경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산운용사가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ESG 경영의 지표 중에 하나가 결국은 또 자기들의 협력사 관리, 공급망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해야 결국은 이 대기업들도 ESG 경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협력사들에게 ESG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소비자들이 요즘 그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옷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젊은 사원 직원들은 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으면 자기가 꼭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환경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좀 비싸더라도 그런 윤리적인 기업,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돈줄내다 이런 말도 있죠. 돈줄내다. 굉장히 좋은 기업에게는 가서 돈으로 혼줄을 내는 돈줄내다라는 그런 뭐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요즘 소비자들이 환경하고 윤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지금 저희 우리 LS전선의 협력회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요거죠. 고객사들이 요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LS전선도 아마 이게 수출을 하면 그 수출하는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ESG 경영을 하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SG 경영을 하는 범위 중에 하나가 또 협력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S전선도 투자자나 고객사의 요구로 인해서 ESG 경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결국은 우리 LS전선의 요구가 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 경영이 이 기업의 주가를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명확하게 결론은 나지 않는 상태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이라는 것이 한 가지는 환경 보호고 한 가지는 기업의 리스크를 어떻게든 예방을 하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결국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기업들은 ESG를 전담하는 팀들이 있고 어떤 큰 기업들은 뭐 직원이 뭐 10명 이상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화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경영 전략을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요걸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혼자서는 ESG 경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우리 LS전선하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ESG 경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의 전략 체계를 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ESG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정보 공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LS전선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잘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아까 보셨지만 심층 진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심층 진단은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가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ESG 경영은 우리 대표님들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ESG 경영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CEO님들이나 C 레벨의 임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ESG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LS전선의 협력사로서 지금 우리의 LS전선은 과연 어떠한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하나는 탄소 중립, 그렇죠. 내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2030년까지 탄소를 몇 퍼센트 줄이겠다. 이런 탄소 중립의 선언들을 다 하고 있고요. 우리 LS전선도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협력사들에게도 온실가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모든 대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현대차 협력사들도 이렇게 ESG 진단 실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대기업들은 이 탄소 중립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탄소 배출이, 예를 들면 LS 전선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탄소만 가지고,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진 않아요. LS 전선 자체 공장, 그 다음에 우리 협력사들, 그리고 더 많게는 뭐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탄소까지도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LS전선은 이 아주 기본적인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장의 안전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가 진단도 하고 그러다 보시면 그 안에 과연 우리 회사는 얼마나 산업 안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우리 회사는 정말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나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LS 전선이 이렇게 협력사들 ESG 경영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손을 잡은 거 보면 세 가지, 이번 세 번째,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책임을 강화한다. 이게 지금 ESG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우리 LS 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협력회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전략 체계조도 한번 살펴보시면, 예,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뭐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우리 중소기업인 대부분이죠. 우리 협력회사 대표님들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자가진단하고 심층진단하면 이러한 계획들이 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에서 나왔던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LS전선은 뭐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최우선 사업장, 공정하고 투명한 ES 경영 실천, 이러한 것들을 전략 목표로 가지고 지금 현재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협력사 행동규범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RBA라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인데, 과연 비교적 큰 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환경보호, 환경 파트 H, 환경 파트, 환경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공급망 실사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동인권입니다. 노동인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ESG 경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감점을 받게 되고요. 지금 독일이나 유나 혹시 뭐 신장 위구르 이쪽 얘기도 들어보셨죠? 신장 위구르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아예 그쪽의 제품은 가져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많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요게 아동노동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아프리카 쪽에서 사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협력 회사들 중에서 뭐 코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기업이다 싶으면 그 코발트를 수입하는 그걸 납품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쪽에서 과연 아동 노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또 알려지게 되면 공급망 실사에서는 그냥 탈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별금지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쪽에도 이제 이 사실 RB라는 게 거의 제조업체들이에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좀 주가 많이 되고 뭐 반대출 생산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아마 우리 LS전선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안전보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협력회사들이 과연 산업안전관리,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에 힘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 G 파트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죠. 요것은 사실 우리 협력 회사들보다는 비교적 큰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지표이긴 한데
우리 LS전선의 협력사들도 윤리 경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다음에 또 요즘은 굉장히 또 금지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이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과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지금 당장 경영에도 힘든데 최대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게 2021년도에 만들었던 기본적인 실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RBA하고 많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지표를 개발을 했어요. 앞에서 지표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 업종별로 어떠한 항목에 신경을 많이 두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살펴가지고 업종별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항목들을 좀 저희가 좀 뽑아봤어요. 예를 들면 IT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온실가스가 배출될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사실 배출은 되죠.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나마 비교적 고탄소 제조업보다는 정보 처리업은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물론 고탄소 제조업 중은 대기오염 물질 관리, 그 다음에 유해 물질 관리, 온실가스, 그 다음에 원부자재 소비량 관리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강의가 올라가면 살펴보시고, 우리는 뭐 도소매업이다, 건설업이다, 제조업이다.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ESG 실천 항목을 보면요. 환경지표 개념하고 저희가 옆에 솔루션들을 좀 써놨어요. 대기오염 물질 관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리해야지 그러면 관리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지금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혼자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관리를 하고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들도 한 번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반기든 분기든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에너지 관리 05번에 있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말고도 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전기 아니면 유류, 기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러한 것들도 좀 얼마나 우리가 쓰고 있는지 측정을 좀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쪽에서 보시면 사회 쪽으로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봐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요즘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또 LS 전선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작업장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업장 안전관리. 그 다음에 이제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은 아마 우리 협력회사들보다는 LS 전선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표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S의 05번, 06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LS 전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EU나 독일이나 이쪽에서 비교적 선진 국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가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었고 굉장히 운이 좋아서 글로벌 유통망 업체에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체크리스트가 날라왔습니다. 그 유통 사로부터 고객사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다 보고 직접 실사를 받다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숙하고 있는 기숙사, 그 다음에 그 욕실
화장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얻은 아주 좋은 기회였던 그 유통망, 글로벌 유통망에 진입했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LS 전선 외에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파트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버넌스 G 파트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G 거버넌스 파트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중요시 했었고 뭐 윤리경영이야 중요시 된 게 벌써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거고, 사실 이 공정거래라는 것은 협력사에게 공정거래해라라는 것보다는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는 이 고객사들이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미 잘 하고 있고 만약에 위반을 하면 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파트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상장사들 굉장히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데들 저희가 ESG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기업들은 정말 준법 경영 법을 절대 어기지 않고 준법 경영만 했을 때 ESG 평가가 100점 만점이라면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예, 여기서 이렇게 퀴즈 내고 선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ESG 경영이 만약에 대기업이 절대 법을 어기지 않고 준법 경영을 한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 맞습니다. 40점. 그래서 이건 뭐 준법 경영만 한다고 해서 ESG 경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들이나 C레벨의 임원들이 절대 관심을 갖지 않으면 ESG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LS전선에서는 저희가 만들어놨던 지표들 중에 이 우리 협력사들은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좀 더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LS전선 특화 지표를 몇 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친환경 원재료 조달입니다. 이제 지표 정의에서는 협력사는 식품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근데 식품 원재료 조달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협력회사의 기업들이 어느 업종에 계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한 원자재, 원재료를 가져왔을 때 얼마나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느냐, 그걸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원재료를 생산해서 나중에 가공을 할 때까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를 들면 포장재를 하나 쓰더라도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가 포장재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부식되는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조달을 할 때 항상 조금 더 친환경적인 원재료를 가져다 써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을 해주신 것이 비상상황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요즘 안전사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는 뭐 건축물 이런 뭐 건설 파트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또 공장에서 이렇게 열사병을 좀 얻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뭐 밀링이라든가 판금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에서는 신체적인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거고, 예, 이러한 것들, 이 발생을 했을 때, 또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이것을 제압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잘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관련 규정들이 쭉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만 준수해서는 안 돼요. 법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소통 및 참여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직원 내에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 연구소도 그렇게 근로자 소통이 막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100점입니다.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회사의 방침을 좀 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LS 전선의 협력사이면서도 또 우리 대표님들하고 관련된 많은 협력사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쪽하고도 좀 많이 소통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점검사항을 보면 과연 근로자들이 쉽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신문고, 그 다음에 불만 제기 및 건의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실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 소통 및 참여의 그 지표 점수를 잘 받는 그러한 점검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평가 및 관리는요, 이건 전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에서 RBA 앞에서 말씀드렸죠. 협력사 행동규범.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 안전 보건, 그다음에 환경 윤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대표님들이 1년에 한 번이나 혹시 회사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 내서 과연 우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무엇이 있는지, 결국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본 실천 항목들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자가 진단을, 물론 부담은 없이, 예,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부당이익 금지는 당연히 안 되죠. 예, 요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뇌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뭐 저희 연구소도 금융계열 연구소긴 하지만 요즘 뭐 모은행에서 몇 억씩, 예, 몇백억이죠. 몇백억씩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뭐 뇌물도 최근에 모 인사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제가 뭐 그렇게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건 이미 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아무리 힘들지만은 이제는 ESG 경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고객사들이 당장 우리 LS 전선에서도 뭐 요구라고 말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우리 협력사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원하고, 예, 그리고 요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벤처 기업들도 ESG 경영을 잘 하는지 보고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혹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도 ESG 경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뒤에 설명드렸던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는 일단 오늘 끝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이걸 잘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알게 되실 거고요. 나중에 정말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우리는 좀 더 관심이 많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심층 진단을 통해서도 저희 컨설턴트들이 가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빠진 것도 많이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도 많아요.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해서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해서 또 다시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